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유형별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의 346페이지 결산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요거 풀고 지금 답변 들어온 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결산에 대해서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미 공부했죠? 1번.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맞았죠?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네, 우리가 결산은 1년에 한 번씩은 그 회계기간에 기간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활동이 있고요. 다음,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그렇죠. 결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가리키는 거죠. 4번,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현금주의로 처리했던 것을 발생주의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발생주의에. 네. 자, 근데 질문을 먼저 하나 해결을 하고요. 자, 혹시 판매관리비에 경상연구비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TV, CF 같은 거던데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인가요? 네.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 TV, CF 광고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광고 선전비가. 그런데 경상연구비라 하는 것은 판매관리비가 맞아요. 경상연구비. 그러니까 경상연구비는 개발비가 아닌 일반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TV의 그 CF 광고, 이거는 광고 선전비가 맞고요. 예, 경상연구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사 내에 연구부서가 있잖아요. 품질향상부서가 있고, 우리가 품질관리부서라든가 연구개발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개발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개발비 또는 경상연구비 해가지고 단기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제품 또 신기술을 개발하는 개발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죠.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거기까지 답변 드리고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기말결산 시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네요. 수정사항이 아닌 거. 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결산 때 하는 거죠. 매출채권의 대손 추정. 결산 때 하는 거죠. 미지급 비용의 인식. 결산 때 하는 거죠. 이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단기매매증권 처분에 대한 손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에 관한 손익은 처분할 때 인식해야죠. 결산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 때 하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이죠. 평가손익은 결산 때 합니다. 4번이 아니다. 다음 3번. 다음의 소모품비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소모품비 개정 날짜 순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 날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7월 20일 날 차변의 소모품비 4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40만원입니다. 그러면 소모품을 40만원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죠. 그러면서 비용 처리한 회계죠. 7월 20일은. 그 다음 12월 31일 위에 거 볼게요. 결산일이죠.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대변의 소모품 B는 이건 지금 소모품 B 계정에 대변에 기입했다는 것은 비용을 취소시킨 거죠. 그리고 차변에다가 소모품을 자산 처리했죠.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이건 뭘까요? 결산일날 소모품 재고조사를 했더니 5만 원의 미사용 금액이 있더라. 이것을 자산으로 결산 정리분기한 겁니다.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소모품 비계정을 마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익으로 전부 손익 차변으로 모으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비, 차변의 손익. 여러분 손익 임시계정 결산할 때 생각나시죠? 비용은 전부 어디로 가요? 손익의 차변으로. 그러려면은 소모품비 대변에 이렇게 적어야죠. 이게 손익 대체분계예요. 우리 결산 우리 그 회계의 순환과정 연습할 때 이거 해봤던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찾아라. 1번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아니죠. 구입할 때 비용에다 처리했잖아요. 7월 20일 날. 다음 2번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모품비는 35만 원이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손익계정으로 손익계정 차변으로 소모품비가 얼마가 갔어요? 35만 원이 갔죠? 맞았습니다. 다음 3번 단기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35만 원이다? 아니죠. 사용하지 않은 게 요거죠. 5만 원이죠. 다음 4번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40만 원이다. 소모품은 5만 원이죠. 사용하지 않은 거. 예,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해하셨죠? 제가 기록을 눌렀나요? 네, 기록 눌렀고.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결산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네,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결산 조정절의 당기 순이익이 지금 1,000만 원이래요. 자, 결산 조정은 보험료 선급분하고 이자 미지급분을 조정해야 된답니다. 자, 플러스 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보험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 선급분 단기 결산할 때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서요.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건지 증가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증가시키면 플러스고 감소하면 마이너스. 증가시키면 플러스고 감소하면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은 보험료 선급분은 당기 순이익을 어떻게 할까? 저걸 회계 처리하면 반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험료 선급분은 네, 비용 취소시켜야 되니까 비용 취소 대변에 보험료 가야 되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저 반장님, 자 이자 미지급분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자 미지급분은 차변에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분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만 하면 이 답은 나와요. 이 판단을 거꾸로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오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 하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9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써드릴게요. 분계. 예,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계. 자, 괄호 1번의 분계를 홍민희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 1번의 분계. 보험료 선급분을 결산에 반영하는 분계. 홍민희 씨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든지 메모장에 채팅창에 써주시는지. 차변. 보험료 선급분. 회계 처리할 때
황민희 씨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좋아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박초원 씨. 보험료 선급분 결산분기하는 거. 박초원 씨. 네. 곤란해요? 박초원 씨 마이크 켜셨네. 선급분이요? 선급 비용이죠? 네. 네. 선급 비용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좀 잘 안 들렸어요. 대변은 뭐죠? 보험료. 보험료라고 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선급 비용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 취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을 취소하면 이익은 커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플러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비용을 취소시키면 이익은 커진다. 이익은 증가한다 이거죠. 다음 두 번째 거. 이자 미지급분의 200만 원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 미지급분을 결산 때 발생시켜야 돼요. 미지급 비용. 아까 자 장서은 씨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이자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 이자 비용? 그렇습니다. 이자 비용 발생 200만 원. 대변은요? 미지급 비용 절도. 미자 들어가죠?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차변의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 증가입니다. 이렇게 네, 잘 하셨어요. 이렇게 분계, 회계 처리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제도 문제로 넘어가네요. 자, 보세요. 1번 문제.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아주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4번이죠. 이익 극대화, 경영 성과 극대화, 이거는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회사의 어떤 그 목적은 될 수 있는데 내부 통제, 회사 경영상의 목표이지 이건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3가지,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신뢰성, 그 다음에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다음 2번,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구성요소 5가지가 있었죠? 여기 아닌 게 하나 보입니다. 내부하고 관계없는 말이 하나 있죠? 고객관계. 네, 고객관계는 내부 통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아까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설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예,
우리 내부통제제도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로 낼 때는 바로 이런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내부 회계관리제도 기억나시죠? 자산보호, 그 다음에 부정방지. 자, 1번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야죠. 포함한다. 예.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아이고 줄 긋고 싶어.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내부 통제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절차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에요. 자, 2번 볼까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한다. 네,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내부 회계관리제도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그렇죠. 4번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내부 통제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음 5번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등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말한다. 네, 사실은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자산보호라는 게 우리가 재고 맞추는 것만이 자산보호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장부에 없는 자산이 혹시 회사의 구석구석에 있다. 이건 뭐예요? 장부에 없는 자산이 회사에 막 있다는 것은 결제 안 받고 자산 취득했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역시 예방 적발 대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 포함한다. 맞죠?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아까 그랬죠? 중요한 취약점이다. 다음 4번, 재고 실사를 통해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재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분실이나 도난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예방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방의 효과는 있으나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재고 실사를 하는 이유는 장부만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요? 실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계속 있는데 그걸 반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고 실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도난과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 다음 문제. 끝났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및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그 정리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저 앞쪽으로 가십시오. 88페이지. 네. 자, 세무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FAT 1급에서 세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거 그 실무에서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이론은 우리 높은 급수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지식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자, 88페이지 보시고 오늘 부가가치세의 개념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부가가치는 먼저 부가가치세를 알려면은 부가가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 그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의 증가분. 그래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장이 있고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자, 생산자가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500원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통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자한테 넘기죠. 예. 자, 여기가 생산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도소매, 도매, 예, 도소매가 도매라고 한번 해보죠. 도매업자한테 500원에 팝니다. 그러면 도매업자는 여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공장에서 사온 제품에다가 단위별로 소포장, 뭐 중포장, 대포장 이런 것도 하고 판매하기 좋게끔 어떤 추가적인 가공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매업자는 이것을 1,500원에 판다면 도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도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다시 유통을 하죠. 소매업자한테. 그러면 소매업자가 또 도매업자로부터 1,500원에 이 제품을 사가지고 1,500원에 팔지 않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가지고 2,000원에 만약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 소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 보면은 도매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이 1,000원에 대해서 10%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소매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이 500원에 대해서 10% 50원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라 하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이에요. 가치의 증가분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가격의 증가분이다. 그 가격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놔 드릴게요. 그거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1,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1,000원에 판매를 하죠. 자, 그러면 이 1,000원은 생산자의 부가가치예요.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그러면 이 생산자가 내는 세금은 1,000원의 10%, 납부세액이 100원입니다. 납부세액이. 자, 이 100원의 계산 원리는 그 옆에 있는데요. 우선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에서 그냥 자기가 창출한 거의 10%가 세금이구나. 이것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B 사업자가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은 이걸 2,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1,000원에 사가지고 2,000원을 만들었으니까 비도매상도 뭐예요?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그 사람도 그래서 도매상 사업자도 납부세액은 100원입니다. 자, C 사업자 소매상 보세요. 2,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팔습니다. 팔게 되면 1,000원의 부가가치를 또 창출했죠. 그래서 C 사업자도 1,000원의 10%, 부가가치세율이 10%이기 때문에 납부세액 100원이에요. 그게 부가가치세 원리입니다. 자, 우선 다음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창출한 가치 증가분을 말하며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증가된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는 거예요.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 개념은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자, 일반 소비세라는 것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세라는 개념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소비세니까. 결국에 소비는 누가 합니까? 생산자가 소비하는 것도 물론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도 있겠으나 판매하죠. 판매하면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세예요. 자, 개별 소비세와 일반 소비세 구분하셔야 되는데,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재화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고급 좀 사치스러운 소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술 중에서도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거에는 개별 소비세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가 붙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가 양주 같은 거는 고급 술에 속한다 그래가지고 주세에다가 수입했으면 관세도 붙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붙고. 근데 부가가치세 붙기 전에 개별 소비세가 따로 또 붙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 옷 중에서도 이 고급 모피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승용차 있죠. 경승용차 말고 이 승용차에 지금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소비세의 개념은 뭐다?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보면은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세금. 다음에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적용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아까 그 그림을 볼까요? 자, 자기가 창출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그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의미한 거예요. 자, 생산자 볼까요? 매출세액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0원에 10% 매출세액이 요 100원입니다. 100원. 근데 매입세액은 0원이네요. 요 전단계에 장부를 기록 안 했어요, 지금. 생산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원재료 사고 뭐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매입 세금이 있습니다. 생산자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0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100원이네요. 그래서 100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자, 도매상 볼까요? 도매상이 2,000원에 팔죠. 그러면 소매상한테 세금은 얼마 받아요? 200원 받죠. 그 다음에 도매상은 이 생산자에게 1,000원에 살 때 100원의 이 세금을 생산자한테 줬죠. 그래서 도매상은 매출세액이 200원, 매입세액이 100원인 거예요. 2번에서 1번을 뺀 겁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원이 나와요. 또 소매상 볼까요? 3,000원에 팔면서 최종 소비자한테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죠. 그 다음에 도매상한테 얼마 줬어요? 200원 아까 줬죠? 그러면 300원에서 200원을 빼는 거예요. 그게 납부세액 100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서가 위에 매출세액 쓰고 그 밑에 매입세액을 씁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요. 네. 전단계 세액 공제법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간접세에 대응되는 개념이 직접세가 있습니다. 예. 자, 간접세라는 건 뭐냐면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담세자라는 것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 꼴이 되냐면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재화로 인해서 국가가 걷어들인 총 부가가치세는 이거 다 합쳐보세요. 300원이죠. 3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0원은 누가 부담한 거냐면 최종 소비자가 3,000원에 사면서 부가세 300원 포함해서 3,300원을 소비자 지갑에서 냈죠. 이 300원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냈지 않았느냐? 이분들은 이 다음 단계에서 받아서 낸 겁니다. 이 사업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잘 따져보세요. 사주는 사람, 물건 사주는 사람한테 세금 받았고 내가 부담했던 거 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돈이 아닌 거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다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다. 담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 의무자 서로 다르다. 이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간접세가 무수히 많죠.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건 직접세죠. 거기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또 우리 마시는 술에 붙는 주세 이런 것들이 다 간접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네,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그랬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세다 이렇게 연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그럼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화를 미국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이게 수출이죠. 거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부가가치세 우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니까. 소비지국 과세원칙. 예.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입하는, 즉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우리 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나라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출 재화에는 어떻게 해요? 세율을 0% 적용한다 이거예요. 이걸 영세율 제도라고 해요. 영세율 제도. 그러나 수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수입하는 거에는 모두 과세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거예요.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는 관세도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도 들어갑니다. 네. 자, 좀 뭐 시간 맞추느라고 좀 빨리빨리 한 것 같은데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부가가치의 개념과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는 거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의 5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반 소비세이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 간접세이고 소비형 부가가치세이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 하나만 더 적어 드릴게요. 국세다 하는 거. 국세.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금에는 뭐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세금을 구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형별로 성격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쯤에 이게 부가가치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분류하는 어떤 체계도 이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교시 수업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원격 수업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제 좀 자세가 잡혔어요. 앉아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이 잘 돼 있어야 좀 덜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 아마 이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한 5일째 해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노하우를 좀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